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서 양대 노총이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15개 주요 도시에서 집회를 엽니다. 서울 도심 집회에는 3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영석 기자. 네,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광화문에 벌써 경찰의 대치선관들이 쳐져 있는 모양입니다. 네, 저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 민주노총 집회가 예정된 광화문 광장 동화면세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른 아침인데 벌써부터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고 집회를 위한 무대 준비 역시 한창입니다. 양대 노총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134주년 노동절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국 8만여 명, 서울에서만 3만 2천여 명의 집회 참가자가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 5곳은 낮 12시부터 서대문과 종로 등에서 사전 집회를 엽니다. 오후 2시부터는 동화면세점 앞에 2만 5천여 명이 모여 본집회를 진행합니다. 본집회가 마무리되는 오후 3시 30분부터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정권 퇴진을 외치며 서울고용노동청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한국노총조합원 7천여 명이 모여 집회를 엽니다. 집회로 인해 동화면세점부터 대한문까지 편도 5개 차선과 국회의사당역에서 산업은행 일부 차선이 통제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전국 각지에 기동대 만여 명을 투입해 집회 중 불법 행위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시민에게는 도심 교통 혼잡이 예상되니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광화문에서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법원이 어제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정부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를 제출해달라면서 이를 토대로 법원이 판단할 동안에 증원 규모 최종 승인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계획에 일단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오늘 강경파 신임 회장이 이끄는 새 의협 집행부가 출범하는데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과 혼선 더 격화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법원은 어제 의대 정원 증원에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대 교수와 학생 등은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며 신청을 각하했지만 2심에선 모든 행정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다시 심리하기로 한 겁니다. 재판부는 정부에 인적 물적 시설 조사를 제대로 하고 의대 증원분을 배정한 것인지 자료를 제출하라며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또 5월 중순 재판부의 결정 전까지는 의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정부는 본안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증원을 보류해야 합니다. 의협은 오늘 강경파 임현택 회장을 필두로 새 집행부를 출범합니다. 임 회장은 의료를 사지로 몰아가는 정책은 죽을 각오로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제동과 강경파 의협 출범으로 의정 갈등과 논란이 더 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주 예정됐던 원내대표 선출을 일주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후보 등록 마감을 하루 앞두고 선거 일정을 미룬 건데 유력한 차기 원내대표로 꼽히고 있는 이철규 의원의 경선 출마를 놓고 불출마를 요구하며 당내 논란이 이어지자 일정을 연기한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3일로 예정됐던 원내대표 선거일을 9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당초 오늘 경선 후보 등록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5일로 늦췄습니다. 후보를 등록할 수 있는 시간도 좀 뒤로 미뤄주면 나갈까 말까 이렇게 좀 갈등하는 후보들한테도 또 기회를 제공하는. 후보의 정견과 철학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연기 이유를 밝혔지만 친윤 이철규 의원 단독 출마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추가 여론 수렴에 나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에 이어 김태흠 충남지사도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모렴치하다며 이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설을 겨냥했고 특히 친윤계 배현진 의원까지 나서 지금은 염치와 책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의원 불출마를 요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주변에 후보가 정 없으면 나서야 하지 않겠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내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출마 여부를 거듭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향후 행보를 놓고도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심평 변호사는 한 전 위원장이 측근 의원들에게 전당대회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들었다며 당권 생각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한 전 위원장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첫 번째 영수회담 어렵사리 열렸지만요. 회담 이후에도 지금 여야는 지금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회담 이후 여야 상대 측의 태도를 지적을 하면서 엇갈린 평가를 지금 내놓고 있죠.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많이 듣겠다 이렇게 회담 전에 얘기를 했는데 본인의 주장과 변명만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야당이 제기한 민생 회복과 국정 기조 전환 의제들에 대해서 일일이 거부 의사만 밝히면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우이 독경 마이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매우 큽니다. 대통령하고 저희 여당이 야당과 존중하고 대화하려고 만든 자리인데 야당 대표는 뭔가 싸우려고 오신 것 같은 느낌을 좀 들었고 사실상 국정을 포기하라고 협박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은 좀 야당 대표로서 여당을 존중하고 대통령을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글쎄요, 대화의 물꼬를 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야당에서 윤 대통령이 경청을 하겠다고 이 대표를 초청해 놓고 본인 이야기만 했다, 우이독경이다, 뭐 이런 비판을 했어요. 이종근 평론가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양측이 여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여겨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이 앞으로 좀 예측 가능한 어떤 정치를 위해서는 양측이 그래도 한 발짝씩 물러나는 모습, 그런 모습을 기대했을 텐데 어쨌든 만약에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많이 경청을 했다고 한다면 만약 민주당에서 잘 들어주셨습니다 할까요? 저는 듣기만 했다라고 또 아마 비판을 했을 겁니다. 거꾸로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일단 뭐 양측이 소통의 필요성을 공감한다 이렇게 인식을 같이 한 것은 좀 높이 평가를 하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좀 의제를 축약해 갖고 적은 의제 집중해서 우선순위를 뒀다면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 텐데 야당의 문제 제기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16개 제가 세봤더니 요구사항만 한 16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나열만 했지 진짜 뭘 해달라 이것만큼은 들어달라라는 어떤 우선순위가 좀 없었던 게 아쉬운 대목입니다. 예, 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도 뭐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뭐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카메라 빠진 후에 비공개 비공개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평가를 하십니까?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양쪽에서 나오는 이 반응이 다르잖아요. 네네. 야당은 뭐 상당히 이제 좀 박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아무튼 뭐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일단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데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수회담이 크게 성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특히 이제 1인당 25만 원 문제에 대해서 양쪽에 전 접근이 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단지 그래도 윤 대통령이 그 선별 지원 정도를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려운 분에게 줘야 된다라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거든요. 대상은 특정해서 주자 이 얘기이기 때문에 기존에 완전히 부정했던 것과 좀 다른 스탠스죠. 그런 점이 좀 눈여겨볼 부분이 있고 단지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는 게 어땠을까. 그게 아마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국정기조를 변하려 하는구나라는 하나의 그 신호가 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야당이 지금 뭐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마이웨이식이다 뭐 이런 표현은 좀 쓸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표현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실망스럽다라든지 대통령의 국정기조 변화의 의지가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뭐 우이독경, 마이웨이 뭐 이런 얘기 사실 잘 안 쓰는 말들인데 그러니까요. 그런 게 좀 상대를 자극하는 것 같아서 일단 만났으니까 앞으로 기자회견도 한다고 하시고 그런다고 하니까 또 만날 기회를 자꾸 마련해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영수회담은 큰 성과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성과가 없었다고 하지만 의대 증원에 관해서는 약간 의견이 있었죠. 모호해진 게 있긴 합니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 종종 만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또 앞으로
더 만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그건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게요. 저는 끝나자마자 대통령실 쪽 입장과 민주당 입장이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대통령실 측에서는 일단 만남 자체의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또 다른 어떤 만남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는 어떤 그 논평이 나왔는데 민주당 쪽 입장은 조금 거리를 뒀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5월 달에 만약에 특검법 등을 국회에서 강행을 한다. 민주당이 또다시 강행을 해서 대통령의 어떤 상황,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다음 뭐랄까요? 또 다른 어떤 회담이 이루어질 건가 안 이루어질 건가가 결정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조금은 좀 여유 있었으면 승자의 여유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일단 이 마지막에 5월달 그 한 달 남은 그 기간 동안 굳이 쟁점 법안을 올려갖고 싸우는 모습으로 하나의 어떤 21대 국회가 끝나는 모습을 보여야 할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역시 회담 끝난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22대 국회 시작을 아예 또 이렇게 충돌로 시작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조금은 대통령실의 여지를 두면서 대화를 계속 해나가는 어떤 열린 자세가 야당한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에 국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도 이 후속 회담이 연결돼 있다, 연동돼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국회 상황을 좀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 요거 하나만 좀 대통령실 상황을 짚어보죠. 윤 대통령 회담에서요 폐지했던 민정수석실 부활 필요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조만간 발표될 거란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일단 저희들이 알기로는 민심을 듣기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부활하는 것을 이제 검토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권의 시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민정이라는 게 원래 그 민정 시찰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 시민의 그리고 과거에는 옛날에는 백성들의 이제 상황을 좀 알아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암행도 나가고 또 암행어사도 파견하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공직기강 사정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이제 과거의 민정수석실이 그러한 의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기관들을 이제 장악하려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윤 대통령께서도 민정수석실 폐지한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저 상황이 잘 안 되니까 특히 이제 그 여론의 동향을 잘 파악하기 어렵다 해서 이제 부활하겠다는 건데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런 의도는 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민정수석실 폐지했다가 1998년도인가요? 원노비 사건 있을 때 다시 부활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이해가 있는데 저는 그러려면은 정말로 그런 의도를 국민에게 보이려면 말이죠. 민정수석을 검사 출신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게 다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또 민정수석을 또 검사 출신으로 임명을 하면 여전히 그 지금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사정기관 등을 통해서 뭔가 이걸 장악해 가려는 거 아니야? 그런 오해를 살 이유가 있다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뭐 일단 부활을 하겠다니까 뭐 하는 건데 수석을 일단 검사 출신 좀 배제하는 게 어떨까? 그 생각 들어요. 알겠어요. 지금 근데 이제 하마평에 나오는 사람들은 검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뭐 민심을 수렴하는데 중점을 맞추려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까? 민정수석실이. 민정수석실의 문제만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민정수석실이 없어서 국민들의 뜻을 잘 못 받아들였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석실 하나의 어떤 문제라고 보아지진 않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실이 지금까지의 어떤 역대 정부의 청와대의 민정수석과는 민정실과는 다르다. 민정수석실과는 다르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민정수석실이 그 역할만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른 그런 부분들 도 있으니까 아마 뭐 검사 출신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찰관부터 사실 또 다시 임명을 해야 되고요. 감찰관 문제부터 국민들이 그래서 민정수석실을 했구나라고 여겨질 만큼의 또 다른 어떤 부분들에 관해서 보완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국회 상황도 저희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5월 임시국회 첫날이던 어제요. 여야가 본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5월 2일 본회의는 반드시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5월 2일 본회의에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은 반드시 처리돼야 합니다.
합의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면 동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쟁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본회의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법 강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반대하고 이제 글쎄요 22대 가기도 전에 막판에 이제 또 세게 붙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최상병 관련 특검은 이게 우회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계속 강조했던 것이었고 결국 어쨌든 뭐 총선은 민주당이 승리했고 네. 이번 영수회담에서도 사실 강하게 요구했던 거였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이건 뭐 21대 마지막 국회 때 하느냐 22대 때 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저는 여권에서 이 부분을 좀 전향적으로 속된 말로 털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계속 민주당이 제기할 거라고요. 그럼 계속 피하는 쪽이 되고 수세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점점 더 궁지에 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감하게 총선 민심이 있으니 21대 국회에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정쟁으로 연결된다고 그러는데 22대 국회하면 정쟁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정쟁이 된다면 피할 수 없다면 저는 21대 국회 때 그냥 야당이 요구하니 받겠다. 그런 태도, 그게 이제 국정기조의 변화 아니겠어요? 여당의 입장이긴 합니다만 이거는 국정기조 변화라는 건 무슨 대통령실 입장이긴 하는데 그 여건이 일단 뭔가 바뀌고 있구나를 보여줘야 돼요. 지금 보면은 오히려 대통령은 좀 바뀌는 느낌이 들죠. 민정수석과 정무수석과 비서실장 직접 소개하기도 하고 영수회담 하자고 전화도 했으니까 뭐 영수회담 성과 별로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데 여당이 오히려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여당이 지금 태도가 스탠스 하나도 바뀌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런 것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뭐 특검을 뭐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특검 수사를 받은 그 후에 이제 받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공수처가 이 수사를 사실 굉장히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도 공수처의 촉구, 수사를 빨리 해달라는 촉구부터 해야 이게 순서가 맞는데 공수처가 제대로 지금 수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특검법부터 만들자라는 전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수사가 하지 않았는 수사에 대한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특검법부터 맨날 주장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돼서는 전향적인 어떤 태도 변화 저는 그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일에는 무조건 순서가 있습니다. 이 결과가 22대 총선이 이제 끝났고 그 결과가 한 달 후부터 이제 국회에서 새로운 어떤 국회가 구성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한 달을 정쟁으로 지금 그냥 치닫겠다라는 어떤 상황이니까 저는 민주당도 조금은 좀 여유 있게 이 상황 전체 상황을 관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해외 출장도 못 가게 할 그 막은 상황이잖아요. 이렇게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영수회담도 끝났고 이제 그 민주당의 공식 반응은 앞으로 뭐 소통을 한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그게 크게 기대는 안 하는 눈치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단 절차는 이제 했으니까 마쳤으니까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입니다. 최상병 특검은 아무튼 국민들 여론도 하자는 여론이 많은 게 사실이고 아마 그러니까 이제 밀어붙이기 위해서 김진표 의장이 결단해라, 국회 열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어제 민주당도 저도 뭐 이제 이쪽의 여권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태도 변화 촉구를 말씀드렸는데 민주당도 이제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야당답게 너무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인상은 안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자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총선에서 확인된 그런 민의를 전달하는 건 좋은데 너무 과하게 밀어붙이는 거 그리고 과할 정도로 의석을 이제 무기로 계속 의회를 그냥 한쪽으로 몰고 가려 하는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다고요. 그런 걸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2대 국회 곧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당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제가 촉구합니다만 야당도 과도할 정도로 국회의장을 압박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 보이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모레입니다. 3일 예정됐던 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9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이 됐던 김성원 의원 불출마 선언했고요. 송석준 의원 고심 중인 걸로 보입니다. 당사자들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는 더 훌륭한 분이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해왔고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는 나가지 않기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아직은 뭐 제가 뭐라고 입장을 밝힐 상황은 아닌데요. 어렵게 살아남은 저도 제가 우리 당에 새로운 환골 탈퇴를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보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요, 누구라도 좀 나서서 맡겠다 이런 사람이 없어서 이른바 이제 구인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해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여소야대 그러니까 108석을 가진 그런 그 정당의 원내대표가 네. 협상을 하는데 사실 굉장히 힘들겠죠. 192석의 여권, 범여권을 상대로 예. 맞기 어려운 그런 그 직책인 건 맞습니다. 네네. 하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당이 지금 굉장히 배척간도의 어떤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 역할을 한번 해서 이 당의 위기를 한번 구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치인이 이렇게 없을까? 두 번째는 선거에 패배한 정당은 사실상 활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뭐 정파끼리 얘기도 하고 또 이 당이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잘못되고 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라도 있어야 국민들이 그래 이 당이 일어설 거야 다시 부활할 거야 하고 국민 여론밖에 사실 이 당이 지금 가져갈 수 있는 무기가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나서지 않는다. 예. 어떤 정파도 지금 이 수기를 하고 하면서 예. 주류 교체를 한번 해보자라고 나서지 않는다는 건 패배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당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러니까 2년 후면 바로 또 지방선거입니다. 2년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이는 모습은 아예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안위만 생각하는 그런 월급쟁이 국회의원들만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정권 평론가님께서도 이제 비판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문제는 나오려고 하는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는 불출마를 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안 나오고 있고 그런데 맡아야 할 중책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원내대표라는 게 사실 의원 개개인들에게 대단히 영광된 자리죠. 그럼요. 원내 협상을 하는 자리고 예. 또 자신의 경력이 되는 자리인데 예. 아마 이 당의 구도가 이제 너무 이제 외소화됐고 이제 108석으로 이제 줄어들었고 예. 또 하나 이제 이철규 의원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친윤 핵심 이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철규 의원에게.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가 뭔가 교감하에 나오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다른 의원들이. 예. 그래서 굳이 나오려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물론 원내 협상이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원내 협상 어려워도 또 국회의원이고 원내 대표는 그 자체가 자신의 큰 정치적 자산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예. 당내 역학관계라는 게 여전히 그 친윤의 어떤 그 규정력이 작동되는 이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예. 그래서 아마 다른 의원들이 이제 내심 이제 나서려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도 이 3선 됐는데 네.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 설령 떨어지더라도 근데 자꾸 이제 나오겠다는 사람이 자꾸 의사를 접는 걸 봐서 그런 생각이 들고 예. 단지 어쨌든 여당이 뭔가 활력이 좀 생겨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외소화돼 있고 축소돼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이철규 의원 스스로가 이렇다면 내가 안 나가겠다 하고 과감하게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김태훈 충남지사도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 그럼 지금 보시기에 9일까지 연기를 했지만 또 다시 새롭게 출마를 선언하고 이렇게 나올 사람은 없어 별로 보이십니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당이 이제 힘드니까 연기난 것 같은데 그 며칠 사이에 새로 또 출마 선언을 하겠어요. 이철규 의원 얘기가 계속 나오는 한에 있어가지고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향후 행보를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심평 변호사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한 전 위원장이 측근들에게 전당대회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글쎄요, 이 정도 이야기면 심평 변호사가 말을 하는 걸 믿을 수는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앵커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보면 지금 심평 변호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전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이 연기를 요청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신빙성은 나도 모르겠다라고 방송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아니 본인도 신빙성을 모르는 그런 전해 들은 이야기를 굳이 지금 방송에서 인용을 하면서 이게 얼마큼 이렇게 신빙성이 있느냐라고 논평하는 것 자체가 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심평 변호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성사되거나 결과로 이어진 부분이 있나요? 뭐 대통령이 출당한다니까, 탈당을 한다 이런 얘기도 사실상 없는 지금까지 어떤 그런 조짐이 전혀 없는데 문제는 멘토였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멘토였다. 그거 하나로 대통령실에 많은 이야기.
이야기들을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이 심평 변호사에 대한 기대 이런 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평 변호사가 지금 하는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전원들이 사실 우리가 불필요하게 이 어떤 유언비어처럼 더 확산시키는 어떤 역할만 하는 게 아니냐라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한동훈 위원장은 뭐 침묵하고 있다가 이 건에 관해서는 바로 얘기를 해서 거짓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심평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얘기를 하나고 보면 됩니까? 저도 그게 궁금해요. 예. 제가 우리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왜 이분 얘기가 도대체 무슨 근거 없이 너무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뭐 대통령 멘토는 멘토였지 네. 이게 무슨 대단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든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바로 반응할 수밖에 없죠. 심평 변호사가 이제 예민한 여권 내 예민한 문제 여러 번 언급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래서 좀 이런 발언을 좀 자제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여건이 어려운데 자꾸 이런 말이 나가봐야 그 내부에 자꾸만 자중질환만 생긴다고요.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게 마치 자신이 이렇게 자가 발전해가지고 당에 뭔가 자신의 그 전당대회 출마 때문에 연계해달라는 얘기가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대단히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에게는. 그러니까 바로 반응을 한 거라고 보여서 심 변호사도 뭐 이런 부분은 좀 근거가 있으면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제해라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원내대표 문제도 그렇고요. 또 비대위원장도 돌고 돌아서 황우여가 되신 거고.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가 6월 중으로 예상이 되고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지금 현재까지는 저는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발언들이 한 번도 그것을 뒤집은 적은 없거든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개월 동안의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활동을 보면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자신의 이야기를 번복해서 전당대회에 나올 명분이 아직은 없다. 그래서 현재는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 부정 채용이 만연한 사실을 확인을 하고서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요 자녀 특혜 채용뿐 아니라 국회에 낸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고 증거인멸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따님 채용 청탁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시청 8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딸의 선관위 채용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데 검찰은 이를 사실상 선관위 공무원직 세습으로 보고 송 전 차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선관위의 이딴 채용 특혜 논란에 감사원이 지난 10년 동안의 채용 과정을 들여다본 결과 무더기 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중앙과 지역 선관위에서 규정 위반이 확인된 채용만 291회로 전체 선관위 직원 3천여 명의 10%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직원 자녀만 비공개로 채용하거나 친분이 있는 내부 위원으로만 시험위원을 구성하고 아예 면접 점수를 조작, 변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선거철 경력 경쟁 채용을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 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장관급인 전직 사무총장을 비롯한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지난해 자체 조사로 고위직 4명만 수사 의뢰했던 선관위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국회에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증거 인멸도 시도했다며 사실상 가족회사처럼 느슨하게 조직이 운영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네, 충북 청주에서 SUV 차량이 다른 차량을 추돌한 이후에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건물 앞에서 작업을 준비하던 60대 남성이 차량에 치여 숨졌는데요. 경찰은 차량 운전자가 접촉 사고를 낸 후에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으면서 2차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톤 트럭 뒤편에 기댄 남성이 갑자기 뒤를 돌아봅니다. 그 순간 하얀색 SUV가 남성을 덮칩니다.
차량은 멈추지 않고 건물 안으로 돌진합니다. 건물을 뚫고 나온 차량은 20m 정도를 더 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건물 보수 작업을 준비하다 차량에 치인 60대 남성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누워 계시는데 정신은 없었고 숨만 쉬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래 저는 정신치료에 놓지 말라 계속 소리만 질렀죠. 사고를 낸 SUV는 앞서 80m 정도 떨어진 교차로에서 승용차의 뒷부분을 받쳤습니다. SUV 운전자인 40대 여성은 사고가 난 이후에도 차를 멈추지 않고 더 빠른 속도로 좁은 길을 내달렸습니다. 브레이크 밟지 못하고 계속 그냥 엑셀에도 밟은 것 같아. 가속 페달을 놀래서. 경찰은 40대 여성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병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한 결과 채용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설주환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관위 직원들 전 사무총장의 아들을 세자라고 부를 정도로 지금 그 얘기를 보면 이제 자녀 특혜 비용이 아주 만연돼 있고 다 알고 있었던 얘기 같아요.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례들을 좀 알려주시죠. 일단 지난 10년간에 진행된 그 선관위의 경력직 공무원 채용이 총 291차례라고 합니다. 네. 그중에서 비리나 규정 위반이 확인이 된 것들을 이번에 감사원이 적발한 것인데요. 규정 위반은 무려 1,20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선관위 전현직 공무원의 아들, 딸, 예비 사위가 21명이 합격을 했고요. 이 중에 12명이 지금 부정 합격이라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이 있는데요. 네. 당시에는 이제 김세환 사무총장이 아니고 사무차장이었습니다. 2019년에 그 인천 선관위가 채용 공고를 한 걸 보면요. 예. 처음에는 7급 이하 행정직 1명을 뽑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선발 인원을 2명으로 늘렸고요. 여기에 이제 조건이 추가가 됩니다. 35세 이하 그리고 인천 출퇴근 가능자 이런 조건들이 붙으면서 지원 인원이 26명에서 8명으로 줄어들고요. 예. 그리고 이러한 신상은 당시 김세환 사무총장 아들의 신상과 일치했다고 해요. 그리고 예. 3명의 면접관 중에 2명이 이 김세환 차장의 아들에게 만점을 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감사원이 전현직 직원 27명에 대해서 일단은 검찰에 수사 요청을 의뢰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채용된 직원들 어찌됐든 뭐 비리나 뭐 이렇게 부정 채용이 적발이 됐다고 해도 일단은 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무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일단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제 신분 보장은 일단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그래서 이제 파면이라든지 뭐 해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발표대로 어떤 수사 결과 또는 판결이 확정 판결이 나왔을 때만 가능한데요. 그 전에라도 어찌 보면 지금 공무원법상 징계 사유가 뭐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뭐 견책, 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이러한 것을 뭐 징계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어찌 되었든 간에 그 정도를 따지기 위한 기준을 보려고 하더라도 어떤 수사기관을 통한 어떤 수사 결과 또는 어떤 판결이 나와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채용된 어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일단은 뭐 공무원법상 신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직위는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참 답답한 내용이네요. 네. 자, 일단 문제는 이제 특혜 채용뿐만이 아닙니다. 직원들의 근태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좀 어떤 문제인지 설명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복무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던 사례들이 많아 보입니다. 네. 일단 대표적으로요. 병가를 셀프 결제해서 장기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례도 있다고 해요. 8년 동안 약 100일가량 무단 결근을 했고 70여 차례 또 무단 해외여행을 다녀온 케이스가 있다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근무 시간 중에 외근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로스쿨을 다닌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랍고. 네. 그다음에 또 재외선거관 파견을 명목으로 중앙선관위가 3급을 5명 증원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이 재외선거관 파견을 하지 않고 2개월간 재택근무를 시킨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가장 공정해야 할 기관인 선관위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데 선관위 입장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선관위는 지난 작년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자체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별 몇 명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이번에 감사원의 외부 감사를 받은 다음에 이 같은 어찌 보면 대형 어떤 그 비리가 네. 벽발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선관위에서는 어떤 30일 날 입장문을 배포를 해서 네.
5월 자체 특별감사에 따라서 전 사무총장과 차장 등 4명을 수사 의뢰를 했고 9월에는 국가권익위 고발에 따라서 이번에 검찰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네. 이번 저는 비리로 인해서 아마 수사 의뢰가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또는 판결까지 받아보고 아마 선거관리위원회 자체적으로 아마 징계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문제 불거졌을 때 헌법기관이라서 감사를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죠. 그랬는데 이런 일이 있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유튜버 김어준 씨가요 전직 기자에게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는 건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이제 이 유튜버 김어준 씨가 기소가 된 것이 어제 알려졌죠. 네. 서울 북부지검이 이번 주 월요일 그러니까 지난달 29일에 이 김어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은 이 김어준 씨가 채널A 기자 이동재 전 기자죠. 네. 이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인데요. 네. 그 이동재 전 기자가 그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서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말하라라고 했다는 그 강요 미수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김어준 씨가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 유포했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 기자는 이 강요 미수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 비슷한 내용을 주장을 한 최강욱 전 의원이 시민단체에 의해서 그 경찰에 고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김어준 씨는 그 이후에도 비슷한 주장을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나 유튜브에서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고 검찰도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 그리고 실제 녹취록의 내용 등등을 종합해서 김어준 씨를 기소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어준 씨 이제 이 사건 관련해서 재판장에서 이제 법의 판단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최강욱 전 의원 말씀을 해주셨지만 비슷한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강욱 전 의원은 완전히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김어준 씨 재판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아무래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 최강욱 의원이 지금 상고심에 그러니까 대법원에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1월에 2심에서 이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해가지고 벌금 1,000만 원을 받았고요. 선고를 받았고 거기에 불복해서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이제 대법원에서 이것이 이제 뭐 다시 판단이 될지 아니면 기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 되었든 간에 김어준 씨 재판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허위사실 공포를 한 걸 가지고 명예훼손 죄를 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최강욱 전 의원의 어떤 이 판결 내용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회가 어제 국민연금 특위를 두고 개혁안을 논의를 했지만 의견 차이만 확인을 했습니다. 네, 앞서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시민 과반이 더 내고 더 받기를 선호한다고 밝혔는데 여당은 미래 세대의 책임을 지우는 무책임한 결과라고 했고 야당에서는 결과를 존중해 국회에서 대안을 만들어 나가자고 했습니다. 이채림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공론화위원회 김상균 위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을 상대로 연금 개편안 공론조사를 한 결과 56%가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소득 보장안을 선택해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 보장률도 50%로 높이는 소득 보장안과 현행대로 받는 대신 보험료율을 12%로 높이는 재정 안정안을 두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정부는 소득 보장안을 택할 경우 국민연금 누적 적자가 향후 70년간 1,004조 원 늘고 재정 안정안은 4,598조 원 감소한다고 추계했습니다. 여당은 소득 보장안과 관련해 미래 세대가 부담할 비용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며 책임 떠넘기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태어난 그런 그 아가에게 네가 40살 됐을 때 네 소득의 43% 내야 되는데 괜찮겠니? 그러면은 싫어요 그러겠죠. 반면 야당은 조사 결과를 존중하고 국회가 판단하자며 정부에도 최종 결과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공론화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의도가 저는 보고서에 있다고 느껴져요. 국회 연금특위는 공론화위의 보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합의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오는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된 공론조사에서 국민 과반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김상균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장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침에 나와주셔서. 먼저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어떤 곳이고 무슨 일을 하는 데인가요? 국민이 생각하는 연금 개혁이 무엇인지, 국민은 어떤 방향으로 연금 개혁을 원하는지 네. 이를 알아보기 위해 국회 연금 개혁 특위가 설치한 한시적 기구입니다. 한시적 기구요. 어찌됐든 뭐 계속 시민 대표 단과 공론화위원회가 어쨌든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수기 토론을 한 결과 연금을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시민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현행과 그러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우선 내는 돈은 네. 보험료율이라고 그러죠. 네. 현행 9%에서 점진적으로 13%까지 올립니다. 네. 반면 받는 돈이죠. 소득 대체율은 현행 42%에서 50%까지 점진적으로 올리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인 2050년대 이후에는 현재 10대 세대들이 소득의 40% 이상을 국민연금으로 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래 세대에게 너무 부담을 떠안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맞는 말씀이죠. 보험료율을 올리면 네.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13% 인상률이 제시되었지만 이 13%라는 숫자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은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몇 차례 더 네. 연금 개혁을 계속해야 됩니다. 네, 몇 차례 더 연금 개혁을 계속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연금 개혁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공론을 하고 계속 문제점을 제기해 온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연금 개혁과 맞물리지는 못했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다 보시나요? 정치적인 두려움입니다. 보험료율을 올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인기가 떨어지고 또 특히 선거에서 표를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쉽게 합의를 못 보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정치권이 쉽게 합의를 못 본다고 하셨는데 정치권에서 어떤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된다고 보시나요?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네. 17년간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이번처럼 여야 합의의 가능성이 높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상당히 기대를 하고 계시다. 그럼 이제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좀 보면 1, 2안 모두 기금 고갈 시점을 크게 늦추지 못해서 여당에서는 소득 대체율 자체를 낮추는 안을 논의했어야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1안, 2안 모두 늘릴 수 있는 기한이 네. 대략 6년 내지 7년 별 차이가 없습니다. 6년 내지 7년 늘리니까 많이 못 늘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더 늘리는 안은 논의되지 않았느냐 논의되었습니다. 그 논의를 한 주체가 시민 대표단들이었습니다.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34명의 수기 의제단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더 올리느냐 더 낮추느냐 한 끝에 두 개 안으로 집약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근본적인 안은 내가 지금 내고 있는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물가 상승률 이런 거 고려했을 때 정말 내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 어느 정도는 국민연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연금, 기금, 고갈과도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보관이 좀 나왔나요? 이번에 보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노인 빈곤도 줄이고
네. 또 재정 안정도 기하고 그래서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더 내고 더 받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다만 당장은 크게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연금 개혁은 단칼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고 네. 그렇게 하면 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점차 늘려서 향후 50년, 70년까지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여러 번, 계속 여러 차례 개혁이 되어야 한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입법 기관은 국회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도 입법 기관인 국회에서 공론화되고 이게 실질적으로 연결이 돼야지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당에서는 지금 미래 세대에게 너무 부담을 지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지금 나온 공론위원회에서 나온 그 안을 받아들여서 국회에서 대안을 찾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미래 세대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네. 자꾸 부담을 더 과장해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 국민연금법에 국가 보장을 네. 확실히 하고 또 연금의 기금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신뢰를 더 쌓는 거죠. 신뢰를. 그렇게 되면 젊은 세대들도 부담감을 줄이면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 점차 찬성 쪽으로 돌아서리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근 공론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이글스 투수 류현진 선수가 어제 대전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서 KBO 리그 통산 100승을 달성했습니다. KBO 통산 33번째, 하나 선수로는 역대 5번째 100승입니다. 류현진은 선발로 등판해 6이닝 동안 103개의 공을 던지며 7피안타 2실점으로 호투한 뒤 4대2로 앞선 7회 초 교체됐습니다. 하나는 8대2로 승리를 지켰고 류현진은 시즌 2승이자 KBO 통산 100승을 챙겼습니다. 한미 통산 178승을 기록 중인 류현진 선수는 한미 통산 200승을 달성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반대하는 미국 대학가의 시위가 격해지면서 일부 시위대가 대학 건물까지 점거했습니다. 2주 사이 미 전역에서 시위대가 1,000명 이상 체포가 됐는데 반전 시위는 프랑스와 레바논 등에서도 열리면서 전 세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 건물을 점거한 시위대가 망치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부숩니다. 입구는 자물쇠로 걸어 잠깁니다. 미국 뉴욕 컬럼비아 대학생들이 반전 시위의 상징인 해밀턴 홀 건물을 기습 점거했습니다.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에서도 반전 시위가 이어져 무장 경찰과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2주째 이어진 미 대학가 반전 시위가 교내 건물을 점거하는 등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 전역 25개 대학에서 1,000명 넘게 체포됐습니다. You can't call for peace by using violence. We're going to respect their right to determine when they want police involvement. 가자지구 휴전 촉구 시위는 프랑스 대학가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소르본 대학생들은 팔레스타인 길을 흔들며 연대를 표했습니다. I'm proud of them, even though they are very repressed, and we see that the police is trying to kill the movement by arresting a lot of people. 영국과 캐나다, 이탈리아 곳곳에서도 이스라엘의 공격을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아랍권에서도 레바논 대학가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벌어지는 등 반전 시위가 전 세계 곳곳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짜릿한 모험의 대명사죠. 번지점프인데요.
280m 높이의 번지 점프대가 이란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번지 점프대에서 두 여성이 함께 뛰어내립니다. 이들의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 아찔한 기분이 드는데요. 현장의 관람객들은 점프하는 사람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유유히 하늘을 나는 새처럼 여유 있게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는데요. 침착한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네, 280m에서 번지 점프라니 용기가 참 대단한 것 같은데요. 이 번지 점프 역사가 길지는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번지 점프는 1970년대 후반에 뉴질랜드에서 시작됐는데요. 이후 1980년대 들어서야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는 63m 정도가 가장 높은 번지 점프대인데요. 이 번지 점프는 스릴을 즐기는 사람뿐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 요소가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전문적인 안내를 받은 상태에서 진행돼야 합니다. 네, 사진처럼 짜릿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적으로 하늘빛이 흐립니다. 중부지방은 낮 동안 하늘이 점차 맑아지겠지만 남부와 제주로는 종일 흐리겠습니다. 현재 호남 내륙과 제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아침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 제주는 낮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이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며 또다시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기온 변화도 클 때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우리 몸의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정도 감소합니다. 바깥 온도가 자주 바뀌면 우리 몸이 적응하려고 많은 에너지를 쓰는데 이때 중심부 체온이 떨어지면서 면역력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날은 따뜻해졌지만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과 반신욕을 추천드립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